어서 오세요.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종로의 약재상 사랑방,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중년 여인 하나가 연분홍 치마 저고리 차림이 젊은 규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을 뻗습니다. 귓가의 점이 내 딸 서린이의 점이 맞구나. 춘월의 손끝이 서린의 입가를 가리키자 서린은 숨이 멎은 듯 굳어버리고 약재상 주인 부부와 김훈장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춘월은 자신의 입가를 만진 뒤 다시 서린의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20년을 견뎌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럼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이분이시라는. 서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며 춘월은 그 자리에 이마를 조아리며 흐느낍니다. 오늘 이 모녀의 만남은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 땅 김씨 양반가의 사랑채 마루 아래에서 춘월은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까만 쪽진 머리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마룻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다시 걸레에 닦여 사라졌습니다. 15살에 이 집 몸종으로 들어온 지 벌써 2년째. 춘월은 새벽 첫 달구름 소리에 눈을 뜨고 밤이 깊어서야 부엌 아궁이의 마지막 불씨를 끄며 하루를 마감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랑채에서 원님 어른께서 그녀를 부르셨고 춘월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원님은 책을 덮으며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이 평소와 달리 무언가를 깊이 살피는 듯했습니다. 원님은 40을 넘긴 나이였으나 수염이 단정하고 눈빛이 온화한 선비의 풍물을 지닌 분이었고 춘월은 고개를 더욱 낮춘 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춘월아, 너는 글을 배우고 싶지 않으냐? 춘월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황급히 다시 숙였는데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버드립 같은 눈매가 원님의 시선과 마주쳤고 원님은 빙그레 웃으며 책상 위의 천자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춘월은 대답 대신 입술만 파르르 떨었는데 몸종이 글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원님은 춘월을 사랑채 청소 담당으로 고정시켰고 틈틈이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으며 석 달쯤 지났을 무렵에는 춘월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자 원님은 기뻐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안채에서는 명예 부인의 얼굴이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는데 부인은 사랑채 창문 너머로 원님과 춘월이 마주 앉아 책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톱으로 창우지를 긁어대곤 했습니다. 이듬해 봄, 춘월이 18이 되던 해에 원님은 마침내 그녀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선언했고 명예 부인은 안채에서 사흘 밤낮을 곡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으나 원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님과 부인 사이에는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고 부인의 배는 해마다 더 야위어만 갔으며 원님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결국 춘월을 택한 것입니다. 춘월은 별채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첩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천한 몸종 출신임을 잊지 못해 늘 조심스러웠으며 원님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그런 그녀를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해주었고 밤마다 별채에 머물며 춘월의 손을 잡고 너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춘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산파를 불러 춘월을 극진히 돌보게 했으며 안채의 명예 부인은 그날 이후로 춘월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해봄 진달래꽃이 산을 붉게 물들이던 4월 초파일 춘월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별채 안을 가득 채우자 원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목이 메었으며 춘월은 땀에 젖은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고 입술을 그 작은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아기의 입가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는데 춘월의 입가에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고 그것을 본 원님은 하늘이 맺어준 모녀로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이름을 설인이라 짓겠소. 상서로운 기운이 깃든 아이라는 뜻이오. 춘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창밖에서는 꾀꼬리가 울어댔습니다. 춘월은 밤마다 설인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으며 우리 설인이는 자라서 글도 배우고 어미처럼 천하게 살지 않을 거란다 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6달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국화꽃이 담장을 넘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어느 밤 춘월이 설인을 재우고 막 잠에 들려던 순간 별채의 문이 거칠게 열렸고 명예 부인이 하인넷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어둡게 비추는 가운데 부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더욱 음산해 보였는데 그녀의 손에는 비단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한 것의 자식이 어찌 양반가의 핏줄이 되겠느냐.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춘월은 벌떡 일어나 설인을 품에 꼭 안았지만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억지로 벌리며 아기를 빼앗아 갔고 춘월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님, 제발 저를 죽이시더라도 아이만은. 하지만 명예 부인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며 하인들에게 손짓했고 하인들은 울음을 터트린 설인을 보자기에 싸서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춘월이 바닥을 기며 부인의 치마폭을 붙잡으려 하자 하인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러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춘월의 이마가 마루에 부딪히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감히 이 아이를 찾으려 들면 너와 아이 모두 죽을 줄 알아라. 그 말을 남기고 명예 부인은 설인을 안고 밖으로 나갔으며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춘월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마룻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님이 지방 순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고 명예 부인은 뒤뜰에 작은 무덤까지 만들어 놓은 채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밤사이 아기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손수 묻어 주었습니다. 원님은 무덤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춘월은 별채에서 끌려나와 대문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안동 김씨 댁의 높은 기와 지붕이었고 그 지붕 너머로 가을 하늘이 차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춘월은 안동 땅에서 쫓겨난 뒤 경상도 곳곳을 떠돌며 온갖 허들의 실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주막의 설거지, 부잣집 빨래, 장터의 짐꾼 보조, 농가의 품팔이까지 손이 닿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팠지만 오직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살아있다는 희망,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고 밤마다 별을 보며 우리 설인이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겠지 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춘월이 한양에 발을 들인 것은 5년 전 43세 나이였는데 안동에서 올라온 보부상으로부터 이 원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보부상은 술에 취해 말을 흘렸는데 원님이 임종 직전 춘월과 설인을 찾아달라고 신음하듯 중얼거렸다는 것이었고 춘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원님께서도 아이가 죽지 않았음을 아셨던 것이고 그렇다면 설인은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춘월은 한양으로 올라와 종로 일대를 헤매며 일자리를 구했고 마침내 광장시장 모퉁이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을 얻게 되었는데 그곳은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드나들어 혹시라도 설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그릇을 씻어내는 삶이었지만 춘월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었고 젊은 여인들을 볼 때마다 혹시 설인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3월 초순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나던 따스한 봄날 오후였는데 춘월이 국밥집 뒤편에서 무쇠솥을 씻고 있을 때 주인 영감이 춘월아 손님 상 좀 내다 주게라고 소리쳤습니다. 춘월은 물기를 털고 앞치마를 두르며 국밥 2그릇을 쟁반에 올려 밖으로 나갔는데 마루 끝에 앉은 손님을 보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연두색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교수가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맑았고 햇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젊은 날의 춘월 자신을 보는 듯했습니다. 버드립 같은 눈매, 오똑한 콧날, 붉은 입술, 그리고 입가의 작은 점. 춘월의 손에서 쟁반이 흔들렸고 국밥 그릇이 기울어지며 국물이 쟁반 가장자리로 흘러넘쳤습니다. 춘월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쟁반을 상 위에 내려놓았는데 그 순간 규수가 고개를 들어 춘월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규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춘월은 입술이 파르르 떨려 대답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린의 얼굴을, 아니 그 규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국밥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춘월은 무의식 중에 그녀의 뒤를 쫓아나갔고 시장 한복판에서 규수가 약재 가게 앞에 멈춰 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서린 아가씨, 오늘은 무슨 약재를 찾으시오?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고 춘월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거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서린 20년 전 원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춘월은 약재상 처마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막았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가를 만져보았고 그곳에 있는 작은 점을 확인한 뒤 다시 서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서린이 약재를 받아들고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짓는 순간 그 입가에도 똑같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춘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춘월은 손을 내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서린은 이미 약재를 들고 시장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고 춘월은 비틀거리며 국밥집으로 돌아와 뒤편 우물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춘월은 고개를 저을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춘월은 일을 마치고 좁은 행랑방으로 돌아왔는데 잠이 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마침내 실체를 만났고 그 기쁨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명예 부인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고 내가 아이를 찾으면 둘 다 죽을 줄 알아라던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춘월은 결심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서린이 잘 자라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어미라고 불러주기를, 품에 안아보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 바람이 죄가 된다면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월은 시장 어귀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과 마주쳤는데 그 노인은 춘월을 보자 걸음을 멈추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춘월이가 아니냐? 춘월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는데 바로 20년 전 안동 김씨 댁에서 원님을 모시던 김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다가와 춘월의 어깨를 붙잡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훈장님께서 어찌 이곳에? 나는 10년 전에 이곳으로 올라와 조그만 글방을 열었지. 그런데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여기 있다니. 춘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어제 시장에서 서린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 훈장은 한참을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나를 부르셨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지. 춘월과 서린을 찾아달라고. 명예 부인이 아이를 한양의 약재상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춘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김 훈장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네. 내가 증인이 되어 주겠네. 서린이를 찾아 내 딸임을 밝히세. 춘월은 고개를 들어 훈장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20년 전처럼 맑고 정직했으며 춘월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이제 서린이를 만날 수 있겠지요?
김 훈장은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고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며 불어갔습니다. 김 훈장과 춘월은 이튿날 오후 종로 한복판에 자리한 약재상 보원당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두 칸짜리 기와집에 약방이라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고 문 앞에는 온갖 약초 냄새가 진하게 풍겨나왔습니다. 춘월은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2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코앞에 다가오자 오히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김 훈장이 먼저 대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중년 사내의 목소리가 누구시오? 라고 응답했으며 문이 열리자 50줄로 보이는 약재상 주인이 두루마기를 단정히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김 훈장의 얼굴을 보더니 공손히 허리를 굽혔는데 훈장이 이 동네에서 글방을 연 지 10년이 넘어 얼굴이 익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약재상 주인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이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김 훈장은 춘월을 가리키며 이분과 대개 따님 서린 아가씨에 관한 중대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소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부인을 불러왔는데 부인은 머리에 쪽을 올린 단아한 인상의 여인이었고 춘월을 보자 눈을 가늘게 뜨며 경계하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랑방에 마주 앉자 김 훈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경상도 안동의 김씨 양반댁에서 있었던 일. 명예 부인이 춘월의 갓난아기를 강제로 빼앗아 한양의 약재상에 팔아넘긴 일. 그리고 원님의 임종유언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약재상 주인 부부는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재상 주인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저희는 그저 부모 없는 아이를 거둬 키운 것뿐이라 들었습니다. 김 훈장은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그것은 원님이 임종 직전 떨리는 손으로 쓴 글이었고 춘월과 설인을 찾아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그 글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인이는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곧 돌아올 것입니다. 춘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는데 곧 설인을 만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아 두 손을 꼭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김 훈장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고 춘월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약재상 주인은 차를 따르며 설인이는 저희에게 소중한 딸입니다. 친자식처럼 아껴 키웠고 글도 가르쳤으며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춘월은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는데 주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설인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한 번만이라도 어미라고 불러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경쾌한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다가왔습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아버님, 어머님, 약재 사왔습니다. 라고 울려 퍼졌고 춘월은 벌떡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김 훈장이 진정하시게 라고 속삭였지만 춘월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소리조차 거칠어졌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설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녀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비녀가 단정히 꽂혀 있었습니다. 설인은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고 양부모의 굳은 표정을 보자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설인아, 이분들이 내게 할 말씀이 있으시단다라고 말했고 김 훈장은 다시 한번 20년 전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냈습니다. 설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은 점점 커졌으며 마침내 춘월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이분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춘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가를 가리킨 뒤 설인의 입가를 가리켰습니다. 설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입가의 작은 점을 만졌고 춘월의 얼굴에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이 어머니와 저를 이어주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춘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설인 앞으로 다가갔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설인이 놀랄까봐 두 걸음 앞에서 멈추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설인아, 20년을 기다렸단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밤마다 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빌었단다. 이 어미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만 춘월의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 이마를 조아리며 흐느꼈습니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으며 양부모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두 모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랑방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20년 만에 마주한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김 훈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약재상 주인 부부도 뒤따라 나가며 사랑방 문을 살며시 닫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춘월과 설인 단둘만이 남았고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췄는데 그 그림자는 마치 20년 전 헤어졌던 모녀가 다시 만나 겹쳐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춘월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의 세월이 쌓여 있었지만 동시에 끊어지지 않은 핏줄의 끈이 서로를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라고 불러보았고 춘월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져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으며 설이는 조심스럽게 춘월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약재상 주인 부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훈장을 다시 찾아왔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훈장은 길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명예 부인의 죄를 밝혀야 하오. 20년 전 그 여인이 저지른 일은 하늘도 용서하지 못할 악행이오라고 단호히 말했고 약재상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을 어찌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김 훈장은 품에서 또 다른 문서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원님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작성한 유언장이었고 거기에는 내가 죽거든 재산의 절반을 춘월과 그 딸 설인에게 주라. 명예는 아이를 한양의 약재상 김 주사에게 팔았으니 그곳을 찾아 내 딸을 데려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그 글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김 주사였고 20년 전 아버지가 안동에서 거액을 들고 온 뒤 갑자기 설인을 데려왔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 훈장은 종로의 원로들을 모아 향회를 소집했고 보름 뒤 종로 어기 큰 사랑방에 동네의 유지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춘월과 설인도 자리에 함께했으며 약재상 주인 부부는 증인으로 나섰고 김 훈장이 20년 전의 사건을 낱낱이 설명하자 사랑방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원로가 그 명의 부인이 지금 어디 있소? 라고 물었고 김 훈장은 안동 김씨 댁 안채에 아직 살고 있소. 원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홀로 지내며 재산을 지키고 있다 하오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원로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소. 20년이 지난 일인데 라고 말하자 김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으로는 어렵지만 천리는 살아있소. 이 일을 세상에 알려 그 여인이 저지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하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향회는 만장일치로 명예 부인에게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원로 중 한 명이 직접 안동까지 내려가 유언장 사본과 향회의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뒤 명예 부인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그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를 읽은 원로들은 분노했고 저런 악독한 여인이 어디 있단 말이오 라고 소리쳤으며 김 훈장은 조용히 이제 그 여인의 죄는 온 세상이 알게 되었소. 향촌의 공론이 그녀를 심판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안동 땅에서도 영의 부인의 악행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침을 뱉었으며 장을 보러 나가도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고 친정 집안마저 그녀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결국 명의 부인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친정 고향으로 쫓겨나듯 떠났는데 그녀가 떠나던 날 안동 사람들은 길거리에 늘어서서 돌팔매질을 했고
명예 부인은 가마 안에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의 절반은 춘월과 설인에게 돌아갔고 약재상 주인은 그 돈을 춘월에게 전하며 이제 편히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월은 고개를 저으며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설인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약재상 주인 부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십시오. 설인이도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춘월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설인은 춘월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어머니 20년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설인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모녀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았고 20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둘 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약재상 주인 부부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고 김 훈장은 사랑방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원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춘월과 설인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밤 약재상 안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춘월과 설인의 재회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춘월은 생전 처음으로 비단 옷을 입었는데 설인이 직접 골라준 연한 분홍빛 저고리와 남색 치마였고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던 춘월은 이게 나란 말이냐며 어색해했지만 설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한 동네 노인이 춘월에게 20년을 어찌 견디셨소? 라고 물었고 춘월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숙연해졌고 누군가 참으로 대단한 어미의 사랑이오라고 중얼거렸으며 설이는 춘월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잔치가 끝난 뒤 춘월과 설이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는데 봄날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춘월은 설인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놓지 않을 거란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날 이후 춘월은 약재상 안채의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게 되었는데 그 방은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이었고 창밖으로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으며 설인이 직접 깨끗한 이불과 베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춘월은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히 잘 수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 설인이 방문 앞에 새순물을 떠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인은 매일 아침 춘월을 깨우며 어머니 아침입니다 라고 불러주었고 춘월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꿈인가 싶어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약재상 식구들 모두가 함께 했는데 춘월은 처음엔 어색해서 밥상 앞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지만 약재상 주인 부부가 어머님 편히 드십시오라고 말해주며 반찬을 계속 권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춘월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굽었던 허리도 조금씩 펴졌으며 거칠었던 손도 약재상 부인이 만들어준 동백기름을 바르자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설이는 어머니를 데리고 종로 시장을 거닐며 새 옷감을 골라주었고 비녀와 댕기도 사주었으며 어머니 이제는 고생하지 마세요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춘월은 설인에게 나도 이 집의 보탬이 되고 싶구나라고 말했고 설이는 어머니는 그냥 계시기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춘월은 고개를 저으며 평생이라며 살아온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손이 근질근질하구나라고 웃었습니다. 결국 춘월은 약재상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상추와 깨십, 고추를 심었으며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이는 어머니가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곤 했는데 춘월이 허리를 굽혀 땅을 만지는 모습이 편안해 보여 미소를 지었고 가끔 나가서 함께 일손을 거들며
어머니, 이 상추는 언제쯤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춘월은 보름만 더 있으면 된단다 라고 대답하며 서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텃밭에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자 춘월은 그것들을 따서 부엌으로 가져갔고 저녁 식탁에 올렸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이 상추가 참 싱싱하오라고 칭찬하자 춘월은 수줍게 웃으며 제가 정성껏 키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서리는 어머니가 키운 채소를 한 입 베어 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 김 훈장이 약재상을 찾아왔는데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춘월 잘 지내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춘월은 반갑게 훈장을 맞이하며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며 기뻐하실게야. 자네와 서린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훈장님 덕분입니다. 훈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서린이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자네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킨 거지. 춘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김 훈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는 정말 편히 사시게라고 말했습니다. 서린이 안에서 나와 훈장께 인사를 올렸고 훈장은 서린의 얼굴을 보며 참 예쁘게 자랐구나. 원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춘월과 서린은 다시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는데 가을밤 하늘은 여름보다 더 맑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춘월은 서린의 손을 잡고 서린아, 내가 어릴 때 내가 불러주지 못한 자장가를 이제라도 불러줄까? 라고 물었고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춘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서린을 품에 안고 불렀던 그 자장가였고 가사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은 깊고 애틋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밤하늘의 별님들이 우리 아가 지켜주네. 노래가 끝나자 서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춘월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 노래를 저는 꿈속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춘월 정말이냐? 그럼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게로구나.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한구석에 늘 허전함이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잘해주셨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는데 이제야 그게 어머니였다는 걸 알았어요라고 말했고 춘월은 딸을 꼭 껴안으며 이제는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마라고 속삭였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습니다. 약재상 마당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고 춘월과 서린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서린이 어머니, 저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춘월은 아니, 평생 일만 하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단다 라고 대답했고 서린은 그럼 오늘이 처음이시네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만드는 건 처음이에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모녀는 눈을 굴려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었고 그 위에 작은 눈덩이를 얹어 머리를 만들었으며 나뭇가지로 팔을 달고 돌멩이로 눈과 입을 그려 넣었습니다. 완성된 눈사람 앞에서 춘월과 서린은 손을 잡고 서서 웃었고 약재상 주인 부부도 나와서 함께 웃으며 참 보기 좋은 모녀로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춘월은 서린의 방에 불을 켜고 앉아 서린아, 나는 내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구나. 재산도 없고 배움도 없고 그저 이 늙은 몸뚱이밖에 라고 말했는데 서린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린 어머니,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큰 것을 물려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끈기, 그리고 저를 향한 사랑. 그것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입니다. 춘월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서린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으며 촛불이 따스하게 방 안을 비췄습니다. 이듬해 봄, 춘월은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서린은 어머니와 함께 종로시장을 거닐며 장을 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두 모녀를 보며 저 모녀 참 아름답지 않소? 라고 수군거렸고 20년 만에 만났다던데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춘월과 설이는 손을 꼭 잡고 걸었고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며 불어왔으며 하늘에는 제비가 날아다녔습니다. 춘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원님 보고 계시지요? 설인이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고 설이는 어머니가 하늘을 보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춘월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생각도 안 한단다. 그저 행복하다는 생각뿐이야 라고 대답했고 설인도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팔을 꼈습니다. 그날 오후 약재상 마루에 앉아있던 춘월은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는데 끝없이 걸어온 길이 떠올랐고 그 길 끝에 설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설인이 차를 들고 나와 어머니, 차 드세요라고 말하자 춘월은 눈을 뜨고 따뜻한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마당에서는 텃밭의 채소들이 다시 싹을 틀기 시작했고 감나무에는 새잎이 돋아났으며 봄날의 햇살은 온 세상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춘월과 설인, 다시 만난 모녀는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종로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며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